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삶의 이야기 팟캐스트 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3. 와글와글 우리 시대 을들의 외침 본격 페미니즘 노동 방송 을들의 당나귀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을들의 당나귀기 노동편. 오늘은 취업준비생 청년 특집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연호진경이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안녕하세요. 이중삼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써니 선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랑입니다. 무직 나랑입니다. 나랑님 이름이 바뀌셨습니다. 네, 일다 나랑에서 무직 나랑으로 바뀌었습니다. 행복하세요? 아유, 수면의 질이 달라졌어요. 예, 수면의 질이 달라지신 무직 나랑님. 왜 부러운 거죠? 예, 어쨌든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취준페미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취중페미가 아닙니다. 취준페미입니다. 취업 준비를 하다 보면은 페미니스트가 된다는 말인데요. 을당에서 오늘은 취준페미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즘 취업하기가 굉장히 힘든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회가 청년들 걱정을 참 많이 합니다. 3포 세대, 5포 세대, 열정페이, 무급 인턴. 청년에게 붙이는 이런저런 말들이 늘어나고 청년을 걱정하는 기사도 많습니다. 온 대한민국이 청년에 대해 떠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 청년은 남성을 의미합니다. 대명사는 많은 경우에 남성을 대변하지만 여성은 그 속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년의 고민 위에 여성으로서의 어려움까지 이중으로 겪고 있지만 이 이야기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은 청년, 그 중에서도 여성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 헬조선에서 취준페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은 취업 준비를 하시는 2명의 페미니스트를 모시고 취업 준비하는 청년 여성들의 현실과 성차별적인 채용 관행을 고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지니님, 투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자기소개를 좀 해주세요. 지니님 먼저. 네, 저는 불꽃페미 액션 소모임 활동하고 페미니즘 페이스북 페이지 동경패설의 운영자 중에 한 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동경패설에서 고발성 있고 개인 계정에 올리기 꺼려지는 것들 또는 다른 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내용 등을 제보받아서 게시를 하고 있어요. 동경패설이란 페이스북 페이지는 네. 뜻이 뭔가요? 제가 학교가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인데 네.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페미니즘 이야기라고 해서 동경패설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입에 짝짝 붙어요. 감사합니다. 네이밍 센스 끝내주십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수투님은? 네, 저는 불꽃 페미 액션이라는 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곳은 이제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 이후에 출범한 단체이고요. 지금 여러 소모임 같은 것이 이제 출범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수투님은 거기에서 어떤 활동 하고 계세요? 네, 저는 사실 이제 홀로 계속 어떻게든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단체에 소속이 된 거는 얼마 되지를 않았어요. 근데 현재는 이제 강연회 같은 게 있으면 꼭 참여를 해서 좀 공부하는 마음으로 일단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강연에 많이 다니시나 봅니다. 네. 어떤 강연이 좀 인상적이었던 강연이 있었을까요? 최근에 이제 뭐 연세대 김현미 교수님이랑 뭐 민우회에서 이제 주관을 했었던 그 성차별 보고서라는 곳에 갔었는데 그게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예. 어떤 부분이 그렇게 인상적이었나요? 아무래도 저는 취준을 하게 되니까 이제 성차별에 맞닥뜨리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전문가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위로를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로의 네. 자리. 예. 네, 좋습니다. 네, 지금 현재 두 분은 구직 중이신 거죠? 예. 이번 황금 연휴에도 한국의 10대는 공부를 하느라고 학원으로 간다 그러고 20대는 취업 준비를 하느라고 대다수가 또 학원으로 갔다라고 하는 뉴스 기사가 있었어요. 추석에 만난 친척들이 언제 취직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통에 대피소까지 생겼다. 뭐 이런 얘기도 봤는데 지난 연휴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가족들이랑 모이긴 했는데 게이지가 좀 상승하는 말들을 많이 듣고 어차피 이번 주에 또 자격증 시험을 보거든요. 그래서 좀 양해를 구해서 빨리 탈출해서 카페에서 자격증 공부를 했습니다. 그 게이지가 상승하는 말들은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지금 뭐 하니, 뭐 남자친구는 있니, 뭐
뭐 연애 계획이 있니? 친구 아들놈 중에 괜찮은 애가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이런 말을 많이 듣죠. 참 인생을 사는데 쓸모없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물어봐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가신 곳은 대피를 하신 곳은? 대필이요? 대피. 대피. 대피하는 저기 동네 앞에 스타벅스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서 앉아가지고 공부를 했거든요. 네, 친척집에 가기 전에는 그렇게 하기 싫더니 갔다 와서 하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공부가. 전화위복이네요. 우와. 공부가 재밌어지는 명절 연휴라니. 이거 고마워해야 되는 건가요? 네. 수투님은 또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저희는 사실 다들 사정을 알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깊은 것은 묻진 않는데 뭐 남자친구가 있다 보니까 결혼해야겠네. 언제 할 거니? 이런 거를 듣긴 하고요. 네, 사실 이번에는 이제 외국에서 손님이 오셔서 관광을 시켜드리느라 사실 명절에 참석을 하지는 않았고요. 첫 불참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나름 행복하고 깨 굉장히, 같은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즐거움을 누리셨군요. 네. 좋은 일입니다. 그럼 두 분 구직 활동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올해 봄에 졸업했으니까 한 반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반년 좀 그렇구나. 있어요. 네. 네. 진희님은? 저도 학점 이수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한 5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5개월. 네네. 5개월이면은 5개월이고 올 봄부터 시작하셨고 그러면은 1년은 아직 안 되신 거죠? 네, 아직. 네. 보통 이제 취업 준비생 생활을 얼마나 거치나요? 평균적으로 보면은? 1년에서 1년 반부터 좀 장기가 될 수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제 주변에서 이제 단기간 하고 이제 취업을 한 친구들이 이제 그 노동 환경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정착하기까지는 거의 1년에서 1년 반.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직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보통 이제 취업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그 들어가기 어려운 직장을 버리고 나올 때는 굉장히 뭔가가 안 맞거나 뭔가 불합리하다고 느꼈을 때 나오지 않나요? 왜 이직을 하게 되는 건가요? 주변 친구들은. 페이가 너무 작아요. 페이가 너무 작고 노동 하는 업무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의 많이 버텨봤자 1년 정도 하고 그만두고 다른 쪽으로 이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하는 친구들은 자기 경력 그게 2년 아니면 3년 정도부터 이게 인정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못 버리고 계속 잡고 있다가 이제 자기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만두는 거죠. 네. 갈아 넣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딱 네. 맞는 그런 맞아요. 상황인 거군요. 예. 본격적으로 이제 두 분 얘기 들어보기 전에 한국의 사회 상황이 어떤지 좀 진단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선영님과 나랑님 통계 준비하셨죠? 네. 2016년 현재 여성 실업률은 1999년 이래 최악의 수준인데요. 20대 여성 실업률이 지난해 1월부터 연속으로 같은 달 기준 최고치를 갈아치웠어요. 그 통계청에 따르면 그 2016년 지난해 11월 20대 여성 실업률은 전년보다 2015년보다 1%포인트 오른 7.3%였고요. 이는 이제 97년 외환위기와 08년 금융위기 때보다도 높은 수치였어요. 반면 지난해 11월 20대 남성 실업률은 9.1%로 1년 전보다 오히려 1%포인트 떨어졌어요. 네. 네, 취업 과정에서 성차별적인 관행도 여전한 것 같습니다. 취업 전선에서 남자인 게 스펙이다라는 말도 있을 정도인데요. 실제로 대다수 여성들은 여성이 남성보다 취업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초에 취업 포털 인크루트가 여성 593명을 대상으로 여성 취업 장벽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응답자의 93%가 남성보다 여성의 취업 장벽이 더 높다고 밝혔다고 하네요. 구직 활동을 하면서 여성으로서 불이익을 받았던 적이 있는지라는 질문에는 72%의 응답자가 그런 경험이 있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여성들이 실제로 성차별을 체감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근데 사실 체감만의 문제가 아니죠. 이게 실제 현실이에요. 실제 현실인데 연휴 직전에 공기업에서 채용 시에 여성만 골라서 탈락시킨 일이 드러나서 발칵 뒤집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네, 검찰에 따르면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2015년 1월과 2016년 5월에 있었던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원 공개 채용 과정에서 여성 합격자를 줄이려고 인사 담당자 A씨 등 5명에게 면접 점수와 순위를 변경하도록 지시했다고 해요. 이로 인해서 당초 합격권에 들었던 여성 지원자 7명이 불합격 처리됐고요. 박 전 사장은 평소 직원들에게 여자는 출산과 육아휴직 때문에 업무 연속성이 단절될 수 있으니 면접 점수를 조정해 탈락시켜야 한다고 말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면접에 올라왔던 11명 여성 전원의 점수를 낮춘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주었죠. 네, 우리 한번 한번 해볼까요? 우! 아,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참 분노스러워요. 자,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진희님과 수투님 입장에선 굉장히 더더욱 분노 게이지가 상승하는 그런 얘기인데 이 얘기 듣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네, 저는 그다지 놀랍지도 않았고 새롭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매년 채용할 시즌 되면은 공기업 논란되는 게 한두 번도 아니고 저런 관행이 없는 기관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쩌다가 타이밍이 잘 맞아서 수면 위로 올라온 건데 이번 기회에 이와 관련된 것이 좀 고쳐졌으면 좋겠어요. 네, 수트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는 정말 한숨만 나왔고요. 이게 진짜 유리천장이라고 하는데 유리천장이 아니라 정말 철과 같은 진짜 강철, 아예 뚫을 수조차 없는 천장이라는 게 여기서 정말 크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회에서는 이렇게 노력을 해라, 노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모순적인지 더 한번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놈의 노력. 노력을 해도 되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이런 사건들을 보면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사건이 밝혀진 직후에 저희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는 성명을 내고 정부는 공공기관의 모집 채용 전 과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공공기관의 모집 채용상의 성차별을 밝혀내고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라라고 하는 요구를 했습니다. 이 성명서의 요구사항 중에는 공공기관 채용의 성평등을 포함하여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사채용 기준 마련과 전면적 개혁을 포함하고 있고요. 또 공공기관장 임명 시에 성차별적 인사가 기관장이 되지 않도록 자격 심사 기준 마련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기관 내 최고 권력자가 올바른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겠죠. 그리고 이와 동시에 가스공사 박기동 사장에게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 이건 정말 취업준비생들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정말 실제 상황입니다. 예. 네. 근데 한겨레 신문에서 이 사건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또 새롭게 밝혀낸 사실이 있다고 해요. 2013년에 국제보건의료재단이라는 곳에서 채용 과정에서 임의로 점수를 조정해서 여성이 1위였는데 그 여성을 탈락시키고 2위인 남성을 합격시킨 사건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때 당시에 이 사장이 아프리카 출장은 남성이 더 낫다. 이 한마디를 했고 이에 따라서 당락이 바뀌어버린 거죠. 근데 국제보건의료재단은 개발도상국의 이제 보건의료 지원 사업을 펴고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다는 그런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인데 네, 여성들의 어떤 인권에는 관심이 없나 봅니다. 아무튼 이 사건은 그 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이 됐고 그때 이제 권익위원회가 면접시험 득점 순위 2위였던 남성의 면접시험 평정 표상의 점수를 임의로 조정해서 합격시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고 1위였던 여성을 탈락시켜 차별한 일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예. 어처구니가 없죠. 아프리카 담당은 출장도 많이 가야 하는 편인데 기본적으로 편도 비행만 20몇 시간씩 해야 한다라고 담당이 말했다 그래요. 잦은 장거리 출장이 여성에겐 힘든 일이라고 하는 게 차별의 이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죠. 말이 안 되죠. 예전에 저희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일하셨던 이철순 대표님이란 분이 계세요. 근데 지금은 이제 빈공국 여성과 아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재단이란 곳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철순 대표님 올해 연세가 63이에요. 근데 당연히 여성이시고요. 맨날 아프리카 출장 가십니다. 심지어 출장을 매우 즐거워하세요. 이런 건 진짜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개별적인 어떤 특성으로 살펴야 되는 거죠.
남자라고 해가지고 20몇 시간 편도 비행 좋아하는 사람 있을까요? 여자라고 해서 이거 못 버틴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아유 정말. 정부는 그래서 이미 근데 2007년에 공기업 중정부기관 운영 지침을 개정을 해서요. 직원을 채용할 때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10년이 지나도록 이러한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심지어 공공기관은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를 통해 특정 성비가 합격자의 70%를 넘지 않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대 공기업이 그러니까 공기업의 신입사원 중 여성 비율이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네. 뭐 근데 이러니 저러니 해봤자 이런 성차별이 사실은 전부 다 1987년도에 만들어진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서 다 불법이에요. 삼중님 저기 남녀고용평등법에 명시된 모집과 채용에 관련한 조항 좀 확인해 봐 주시겠어요? 네, 남녀고용평등법 7조에는 모집과 채용이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2항은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 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네. 근데 사실 법에 저렇게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적시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법은 엄청 발달되어 있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게 그 사회의 현실을 굉장히 반영을 하는 거잖아요. 자, 이 법조항에 숨겨진 뒷얘기가 있죠. 1994년만 해도 이제 지금의 특성화 고등학교, 당시에는 상업고등학교라고 했죠. 이제 상고 졸업생들을 채용하는 회사들이 그 채용 조건을 키 160 이상, 몸무게 50kg 미만을 걸었다고 해요. 그때 당시만 해도 불법이었지만 암암리에 이제 일반적으로 다 이런 걸 요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고등학교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고3 때 인생 최고 몸무게를 찍지 않습니까? 네. 근데 회사들이 하나같이 다 저런 조건을 내거니까 이제 보다 못한 상고의 한 선생님이 여성단체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여성단체들이 이거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회사들을 다 고발을 했고, 물론 회사들이 받은 처벌은 미약했지만 그 이후에 이제 남녀고용평등법에 저런 조항이 생겼다고 합니다. 네. 이런 거 보면은 사실 문제는 보이면 떠들어야 돼요.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고 건너편 사람하고 얘기하고 모여갖고 얘기하고 공론화시키고 다리 걸어 넘어뜨리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문제를 제기해야 그나마 좀 바뀌는 거죠. 사실 법이라고 하는 거는 기준인 거잖아요. 우리 사회의 최하위 기준인 건데 그 기준에 우리가 근거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차별을 당했을 때 근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권 기반은 모두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죠. 이제 그런데 취업 준비생들의 경우 가장 약자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자의 신분도 아니고 문제 제기도 하기 어렵고요, 사실. 그래서 이미 떨어진 회사에 문제 제기를 할 만한 여력이 있기도 쉽지 않죠. 그러니까 당장 다음 회사 입사 준비를 해야지 실익도 거의 없는 일에 매달려가지고 그 전 떨어진 직장 혹은 앞으로 가야 될 직장에 내가 성차별을 당했다라고 문제 제기할 수 없는 현실인 거죠. 게다가 채용 공고를 남성, 여성 구별해서 내는 경우가 아니면 성차별을 알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채용 권한이 기업에게 있고 그 채용 기준들을 전혀 공개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항상 기업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나마 가스공사나 국제보건의료재단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감사를 받고 이런 사실이 적발이 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민간 기업 같으면 절대 드러나지 않았을 문제였을 거예요. 그래서 가스공사의 경우만 해도 다른 비리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 아니겠습니까? 제가 작년에 봤던 매우 이상한 기사도 하나 있었어요. 그 정경련이라고 하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16년 상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기사였어요. 그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내용이 이런 게 있었어요. 이거 진짜 웃겼는데 본격적인 취업철에 막이 올랐지만 주요 대기업의 절반 이상은 아직도 상반기 채용 계획조차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나마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신규 채용 방침을 정한 기업들도 이공계 졸업생 59.3%와 남성 74.1% 선발을 계획하고 있어 이 비중이 높아서 인문계와 여성 대졸자의 취업문은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게 말이에요, 막걸리. 이게 이공계 남성인데 이 인문계 아니 뭐야? 이게 이공계 졸업생의 선발 비율은 정할 수가 있어요. 부문이 그렇죠. 다르니까. 근데 남성 남성이 선발 왜 들어와? 비중이 높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이게 사전에 이게 계획이 될 수가 있는 겁니까? 너무 이상하죠. 남성을 74.1% 선발할 거라고 계획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이것도 너무 웃기고 질문 자체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에요. 조사 질문 중에 저런 내용을 포함한 전경련도 너무 웃기지만 그걸 결과라고 발표한 리서치 회사도 이상하고 그걸 또 그대로 받아 적은 언론사도 다 쌍으로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네, 올해 3월에는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면접을 남녀 분리로 진행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남성이 적게 뽑힐까봐 라고 합니다. 기사 내용을 잠시 읽어드릴게요. 작년 말 신입 행원을 뽑은 B시중은행도 남녀 지원자를 분리해 면접을 봤다. 10명씩 들어간 실무 면접, 6명씩 들어간 임원 면접 모두 남녀 따로 조를 편성했다. 이 은행 채용에 합격한 양 모 씨는 입행 후 사석에서 만난 면접관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그랬더니 일반적으로 여성 지원자들이 면접을 잘 보기 때문에 남자가 적게 뽑힐 우려가 있어 분리 면접을 했다는 답이 돌아왔다. 실제 이 은행 최종 합격자 130여 명 중 여성은 30명 정도에 불과했다. 어이가 없어. 아 근데 이게 기사를 하나씩 봤을 때는 이게 스멀스멀 이제 분노가 올라왔는데 이거를 한꺼번에 다 몰아놓고 보니까 아 진짜 대한민국 정말 이상한 나라입니다. 아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분노 게이지가 또 오르고 있어요. 이 올라가는 분노 게이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참. 이제 결국 이제 실제 채용 경쟁률이 100대 1이라고 해도 남성들은 실제적으로 한 50대 1 정도로 내려가는 거고 여성들은 한 200대 1, 300대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제 수트님과 지니님의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두 분은 이제 어떤 회사에 들어가고 싶으신지 또 어떻게 구직을 준비하고 계신지 얘기를 좀 들려주세요. 먼저 지니님. 네, 저는 좀 중견기업의 회계 관련직으로 취직을 하고 싶어서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취업 성공 패키지를 진행하고 있어요. 현재는 네. 취업 성공 패키지요? 네네. 오, 취업 성공 패키지가 뭐죠? 삼중님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취업 성공 패키지는 원래는 빈곤층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도입한 제도예요. 그랬다가 이제 청년 고용 문제가 심각해지자 원래 빈곤층에 있었던 건 청년 취업 성공 패키지 1유형이고 2유형을 새로 신설해서 청년층에게 확대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심화되는 청년 고용 문제를 완화하고자 18살에서 34살까지 청년층을 대상으로 진로 상담부터 직업 훈련, 직장 체험, 창업 지원, 취업 알선, 취업 후 후속 관리까지 원하는 유형별로 취업에 필요한 과정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각 과정별로 수당도 좀 지급하고 취업 알선 실비도 지급하는 이를테면 복지제도 같은 거죠. 이제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통합 지원형, 훈련 중심형, 해외 취업형, 취업 창직형 다양하던데 지니님은 어떤 유형으로 해서 어떤 과정을 밟고 계신 거예요? 저는 2유형으로 하고 있고요. 제가 하는 거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뉘어지거든요. 네네. 1단계는 본인한테 맞는 거를 좀 알아보는 상담이고 2단계는 거기에 관련된 자격증을 따게끔 해서 내일 배움 카드라고 해서 나라에서 2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해서 학원을 다니면서 자격증을 따고 이제 2단계가 끝나면 3단계로 넘어가서 취업 알선을 받는 거죠. 네. 그럼 세무회계 학원 네네, 다니신 맞아요. 거예요? 그렇구나. 회계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 200만 원은 뭐예요? 그냥 200만 원이 최고 지원 금액인 거예요? 딱 정해진 매달 이런 것도 아니고. 네네, 딱 200만 원을 안에서? 네, 안에서 하는데 그 대신에 기한이 있어요. 6개월 정도가 있고요. 자기 상담사분이 있어요. 각자 그 취업하는 사람마다. 그래서 상담분한테 뭔가 좀 더 배우고 싶다 하면은 200만 원 한해서 원래는 6개월이지만 조금 더 기간을 늘릴 수
같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러면 그 뭐 부모님 집에 얹혀 살지 않는 이상 자기가 뭐 6개월이면 뭔가 자기가 용돈도 벌면서 뭔가 월세도 내면서 해야 되는 사람은 이거 별로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거는 사실 이제 이 취업 성공 패키지는 노동부에서 하는 또 하나의 사업이고 내일 배움 카드도 또 노동부에서 하는 또 별도의 사업인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과정의 하나를 믹싱해 놓은 거고 이제 나랑님이 얘기하신 그 과정으로 또 배울 수 있는 내일 배움 카드 제도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복지 제도는 알고 알아보고 하지 않으면 누가 알려주지 않죠. 그럼 그 200만 원은 학원비로만 쓸 수 있는 거. 네, 학원비로만 쓸 수 있고 뭔가 식사를 하거나 그럴 순 없어요. 그래서 그걸 학원에 가서 결제를 하는 시스템인 거죠. 네네. 1단계는 다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2단계 같은 경우에는 10%는 본인이 내야 돼요. 그럼 진희님은 취업 성공 패키지를 어디서 알게 되셨어요? 저는 학교에 취업 박람회를 열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음. 그때는 제가 뭘 하고 싶은지도 몰랐고 어디에 취업을 해야 되는지도 전혀 감이 안 잡혀서요. 이 프로그램을 좀 따라가면은 그래도 조금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게 됐어요. 아, 그러시고 도움이 좀 되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부모님 집에서 살고 하다 보니까 조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뭄에 담비 나듯이 가끔 수당도 지급해 주시기도 하고 학원에서 교통비도 가끔 5만 원 정도 주시거든요.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지금의 저한테는 좀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없는 거보다는 굉장히 나은 제도인데 그래도 뭔가 100% 케어를 해주고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는군요. 네네, 맞아요. 그럼 신청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거예요? 그게 상담을 하면서 자격 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을 받아야 돼요. 그 요건이라고 하는 게 어떤 요건인가요? 대학생이고 졸업을 해야 되고 이제 취업을 원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아까도 복지 말씀드렸듯이 전문가. 복지 전문가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예전에 취업 성공 패키지 할 때 일자리를 알아보는 거 약간 도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아는 거죠, 조금. 이제 이유형 같은 경우에는 청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범위를 어떻게 보냐면 연령별 기준도 보는 거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사람도 고3도 대상이 되는 거고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졸업반에 있는 경우 그것도 되는 거고 대학원생인데 이제 졸업반에 있는 경우 미취업자 이런 기준들이 있고 심사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약간의 의견을 하나를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내가 이런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자리를 뭘 해야지 먹고 살 수 있는데 무엇을 하고 싶은지, 뭐에 재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이 사실은 학창 시절에 세팅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대학마다 또 다 취업을 연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또 다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도 각자의 이 일자리들에 대한 고민들이 충분하지 않아서 또 취업 성공 패키지라는 것이 또 있는 거죠. 그러면 2중, 3중, 4중으로 계속 국가의 세금을 들여서 이 사회를 유지하고자 하는 건데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거는 개개인들이 노력을 해서 안 해서가 아니라 좋은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 직업 상담사들이 이 지역에 있는 그 직장들을 쭉 리스트를 뽑지만 우리가 정말 가고 싶고 내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인정해주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또 가기가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게 세금을 엉뚱한데 계속 투자하고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런 고민들이 막 되더라고요. 정부 입장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아니에요. 어쨌든 뭐 청년들이 구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그거를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국가가 해야 될 일 중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일인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좋은 일자리를 저는 근데 사실 국가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고 기존에 있는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해 가도록 이제 유인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은 국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없는 것보다 나은 제도 아닙니까? 왜냐면 기업은 또 사람을 구하는데 이게 미스매치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업률은 올라가는데
또 구직을 하다 보면은 그게 안 맞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연결해 주는 것도 하나의 그러니까 뭐 원칙적인 방법을 해결한 이 지금 실업률을 완전 없애는 방법은 아니겠지만 조금이라도 이렇게 지금 취업 준비생들한테는 도움될 수 있는 제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리고 뭐 정부가 바뀌어서 뭐 어떻게 변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사실 취업 성공 패키지를 이제 진행하시는 쪽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민간 위탁으로 진행을 하잖아요. 민간 위탁으로 진행을 하는데 정부 쪽에서 이거를 너무 실적을 쪼으니까 또 진행하시는 분들도 또 나름의 애로사항들이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뭐 우리가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믿어야죠, 뭐. 자, 근데 지니님은 지금 회계 쪽 일을 알아보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어떻게 회계가 적성에 맞으세요? 솔직히 적성에 맞진 않는데요. 네.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지금 이걸 하고 있어요. 뭐 엑셀을 하시다가 막 오류를 찾아내고 막 틀린 걸 발견해서 이제 고쳤을 때 그게 쫘르르륵 그 정렬되는 그 즐거움, 저는 전혀 모르는 즐거움인데 같이 사시는 분이 지금 그 즐거움에 취해서 지금 회계 쪽 일을 하고 계신데 혹시 정말요? 그런 즐거움 느끼세요? 제가 아직 실무 쪽은 잘 모르고요. K랩이라 그래가지고 그 회계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지금 배우고 있긴 하거든요. 회계하시면 나중에 여성단체나 이제 NGO 같은 데에서 회계 그 인력이 되게 귀하더라고요. 불러주시면 저야 감사하죠. 네, 그러니까 찾아보시면 좋은데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적성에 딱히 맞지는 않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 네. 라고 하는 판단은 무엇에 근거해서 내리신 건가요? 제가 학과가 회계학과기도 하고요. 처음부터 잘못된 단추? 아니, 원래 하고 싶진 않았어요. 근데 언니들이 그 어렸을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여자가 취직하기에는 꽤 괜찮은 직업이다. 맞아. 그래가지고 그런가? 이래가지고 간 거거든요. 언니들이라고 하면 위에 언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친척 언니들인데 언니들도 다 회계 쪽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네, 맞아. 그래가지고 제가 귀가 되게 얇아요. 그래서 그래? 이러면서 갔죠. 네, 근데 그러면 어떤 일자리가 있어요? 회계 쪽에는? 회계 쪽에는 대부분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격리라든가 아니면 세무사 사무실 쪽으로 많이 추천을 해요. 근데 이것도 제가 조금 탐탁치 않은 게 이것도 다 결혼하고 나서 그 이후에 경력 단절을 결혼과 경력 단절을 기준으로 해서 대부분 많이 추천해 주시거든요. 네, 보통 그렇게 많이 추천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임신하고 출산하고 난 후에도 뭐 다시 일할 수 있어 이 일은 뭐 그런 건가요? 예, 맞아요. 중소기업 격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예쁜 친구들을 많이 뽑아요. 그런 거 사무실의 꽃. 네, 맞아요. 지긋지긋. 근데 이게 조금 그런 게 어차피 이 친구들은 결혼을 하면은 떠나잖아요. 네. 그래서 일을 많이 안 가르쳐 줘요. 일을 많이 시키지도 않고 그리고 뭐 세무사 사무실보다는 솔직히 페이가 조금 높긴 한데 일을 안 가르쳐 주다 보니까 물경력이 되고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경력 단절 이후에 다시 일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거고 세무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뭐 여초다 보니까 일을 하면서 뭔가 어려운 점은 없어요. 그 대신에 페이가 엄청 짠 거예요. 초봉이 1,600부터 시작하고요. 이제 시즌이라고 해서 회계 쪽 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그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주로 뭐 부가세 신고할 때라든가. 예, 맞아요. 법인세 신고하고 부가세 신고하는데 오전 9시부터 적게는 새벽 2시 아니면 새벽 5시까지 일을 하고 이제 찜질방에서 4시간 정도 조금 쉬다가 다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업무 강도가 너무 높은데 이제 페이가 너무 작으니까 이 친구들이 1년 일하다가 할 수 있어 하다가 이제 못 견뎌서 자기가 이제 몸에 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둔다고. 예. 경력이 쌓이기 전에 병이 쌓이는군요. 예, 여기는 3년 정도 일을 해야 그나마 조금 얘 좀 일 좀 했구나 하거든요. 연봉 1,600은 여성단체도 가능합니다. 이런. 그러면 그럼 지니님은 어디를 목표로 지금 구직 활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중소기업 말고요. 중견기업에 네, 회계 중견기업. 관련 쪽으로 가고 싶어요. 재무팀이라든가 아니면은 재무팀으로 가면 더할 나위 없지만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그래도 그쪽으로 가고 싶어요. 세무사 사무실은 너무 제 생활도 없고 친구들 보니까 많이 골병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네, 중견기업 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중견기업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 회사에 있는 직원이 50명이 넘어야 한다고. 50인 이상 기업? 네, 예, 맞아요. 중소기업은 너무 자기를 갈아 넣어야 된다고. 갈아 넣는 게 아니라 말을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너무 경력이 인정이 안 되니까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일을 너무 안 가르쳐 주니까 그만두고 또 다른 중소기업 들어가고 또 다른 중소기업 들어가고 또 다른 중소기업 들어가니까 결국에는 페이도 많이 안 오르고 계속 결국에는 뭐라 해야 될까? 월급이 200을 못 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주변 친구들 상황은 어때요, 지금? 친구들도 세무사 사무실 들어갔다가 그만두고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 중견 쪽으로 가는 게 대부분이긴 한데요. 그 옛날에는 세무사 사무실이 3년 정도 일을 하면 그나마 경력이 인정된다고 해서 옮기기가 좀 괜찮았는데 이제는 이것도 좀 파워가 좀 덜해졌다고 그냥 차라리 중견이나 중소 가가지고 월급을 좀 더 높게 받고 일해라 이렇게만 말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면은 진짜 악에 바친 친구들은요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면 세무사 분들이랑 같이 일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공부를 한 다음에 아예 그만두고 세무사 공부를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네. 악에 맞춰가지고. 악에 맞춰서 꼭 성공하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러면 진희님은 지금 어떤 직장 구하고 계세요? 수투님. 저는 현재 외국계 기업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외국계 기업이라고 하면은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외국계 기업은 그냥 현재 국내 기업들이랑 뭐 하는 일은 똑같은데 그 본사가 외국에 있고 뭐 한국에는 자회사나 아니면 본사가 아닌 그 뭐라고 할까요? 사무소를 내고 하고 있는 곳을 말하죠. 아무래도 환경이 외국 회사다 보니까 뭐 나라에 따라 다르지만 좀 환경이 뭐 좀 유동적이다, 뭐 조금 나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많이 듣고 있어요. 뭐 회사는 그렇다 치고 직종은 그러면은 사무직 그냥? 네, 사무직인데 네. 저도 이제 지니님이랑 마찬가지로 이제 인사회계 쪽을 알아보고 인사회계. 있는데 저도 같은 자격증을 따서 네, 마침 네. 그 마법의 자격증은 뭔가요? 뭐 전산회계라든지 뭐 맞아요. 그런 자격증인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자가 잘리지 않기 쉽다, 조금 살아남기 낫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 자격증을 따기 시작한 거고요. 사실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저는 인문학 전공했거든요. 예. 전혀 상관이 없었는데 내가 뽑힐 수 있는 거는 그쪽이겠다 해서 조금 전혀 상관도 없는 분야를 시작하게 됐죠. 그럼 본시 어떤 일을 하고 싶었나요? 본심이요? 본래. 본래. 왜 어릴 때 그런 거 물어보잖아요. 넌 장래 희망이 뭐니? 뭐 이런 식으로. 저는 대학교 때는 내 꿈이 많아서 뭐 NGO나 국제기구나 이런 데서 활동을 하고 싶었는데 네. 어떻게 보다 보니까 꿈이 다 사라져가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난 할 수 있을까라는 약간 자기 검열을 하게 되고 내가 다 잘못한 것 같고 내 능력이 없는 것 같고 이런 시절을 좀 겪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런 단계를 거쳐가지고 현실을 인지를 하고 직시를 하면서 회계 쪽을 선택을 했다. 그쵸. 그런 쪽을 선택을 했고 저도 이제 취업 성공 패키지 저도 이제 참가를 하게 되었는데 그쪽에서 저는 사실 스스로 자격증을 딴 케이스여서 이제 2단계 교육을 하지 않고 1단계랑 3단계에서 이제 주로 이제 알선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런 쪽을 하고 있는데 점점 갈수록 정규직이 아니라 파견직들을 계속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실적을 맞아요. 올려야 그쵸. 된다는 그 압박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도 하고 사실 실제적으로 파견직으로 많이 쓰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기도 한 거죠. 맞아요. 워낙에 그쪽의 일자리가요, 그죠? 파견직.
아이고야. 그런데 외국계 기업을 알아보는 특별한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가족들 중에 이제 국내 기업에 들어가신 분들이 계신데 다들 뛰어나오세요. 공무원이 아닌 이상은 다들 뛰어나오셔서 이렇게 외국계 쪽으로 이직하는 분들을 많이 봤고 또 이제 아예 너무 힘드니까 아예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어디나 들어가기 힘들지만 들어가서 내가 견딜 자신이 있을까라는 게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 이제 삶의 질을 기대하기 때문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경력이 쌓이면 해외로 가고 싶어서 네 그게 가장 셌던 것 같습니다. 그 사실 제가 예전에 팟캐스트 하면서 혹시 성희롱 편 기억나세요? 네, 그때 그 시상한 실장님 나오셔가지고 했던 말씀 중에 되게 기억에 남았던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독일계 기업이었나요? 거기가 어쨌든 외국계 기업이었는데 거기서 성희롱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본사에서 알게 된 순간, 맞다. 이 생각난다. 피해자의 그 성희롱 소송비를 갖다가 본사에서 다 대줬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사실은 외국계 기업도 근데 복불복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이제 프랑스 그 마트 들어온 월마트. 네, 그쵸. 예. 아, 월마트였나요? 월마트 아닌가요? 까르프. 까르프. 예, 네, 예. 맞아요. 까르프에서 더 악덕하게 예. 네, 한국 사람들한테 했던 한글 예. 패치가 된. 한글 패치. 네. 네. 그 외국계 기업도 보면은 자기네 본사에서 하던 방식을 그대로 한국으로 가져오는 경우도 많기는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렇게 해도 돼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 운영하듯이 하는 곳들도 꽤 된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혹시 그 회사들에 대한 뭐 취업 후기 뭐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사이트나 뭐 그런 공간이 있나요? 네, 저는 자플렛 저는 이제 보통 보게 되면 이제 공고가 나오면 네. 직무랑 조건 같은 거를 확인을 한 다음에 자플래닛이라는 곳이나 거긴 별점을 매길 수 있고 면접 후기나 아니면 일했던 후기가 다 담게 되거든요. 아하. 그것을 체크하기도 하고 이제 크레딧 잡이라고 연봉이나 뭐 그 사람의 건강보험 그 상태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을 내서 정말 이 사람이 얼마를 받을 수 있나. 이 회사에 들어가면 얼마를 받고 뭐 그런 것으로 사실이나 평판 같은 거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크레딧 잡이라고 하셨나요? 네, 크레딧 잡. 예. 그것도 그럼 제가 거기는 이제 그 실제로 거기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뭐 연봉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다 공개를 하는 건가요? 그게 정확하게 이 사람이 얼마를 받는다라고는 알 수가 없는데 이제 그게 건강보험료 그 사람이 내고 있는 뭐 산재 뭐 보험료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유출을 할 수 있겠네요. 유출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플래닛에서 뭐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은 연봉 정보가 뭐 크레딧 잡에서는 공개가 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좀 유추는 할 수 있는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전 사실 되게 이상한 게 뭐냐면은 사람을 채용을 한다라고 공고를 내면서 왜 얼마를 주는지 얘기를 안 하는지 난 진짜 이해가 안 가요, 그거. 제가 어떤 웹툰을 봤는데 진짜 연봉 같은 거 안 알려주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구직자가 이제 면접 자리에 가서 진짜 용기를 쥐어짜서 막판에 질문 있냐고 물어보길래 저 근데 연봉이 얼마인가요? 물어봤더니 돈 밝힌다고. 일 열심히 할 생각을 해야지 돈 밝힌다고. 그런 말을 했대요. 어이가 없다. 돈 벌러 갔으면 돈을 완전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봉사하러 간 것도 아니고. 아니 자원봉사하러 간 것도 아닌데 왜? 참 어이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참 그렇군요. 근데 수트님은 그러면은 우리나라를 벗어나시는 게 최종 목표신 건가요? 아무래도 네 그게 목표긴 해요. 아무래도 이력서를 쓰려고 하는데 뭐 부모님 직업이나 아니면 과한 신상 같은 거를 요구하는 거를 보게 되거든요. 그거를 보는 순간에 그냥 한국 기업들에서 한국 기업들도 그렇고 외국계 중에서도 이제 특별히 부모님 직업을 물어본다고요? 네네네 좀 보수적인 기업들은 물어보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그냥 뭔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냥 왜 나를 그렇게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저를. 쟤는 누구 딸이래. 아버지가 무슨 일이래. 어머니가 무슨 일이래. 이러면서 파악을 할까 봐 무서워서 쓰지를 못하고 그냥 딱 꺼버리게 되더라고요.
저는 사립 영유 그러니까 뭐 유치원에서 부모님 할아버지 직업을 요구하는 거를 듣고 기함을 했는데 이거는 다 큰 성인의 엄마 아빠의 직업을 물어본다니 그 얘기는 또 처음 들었네요. 제가 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 듀오 같은 데서 그 최종 학력을 본인 최종 학력을 쓰게 하는데 요즘에 그것도 얼마 전이었다. 요즘에는 유치원을 쓰게 한대요. 어느 유치원을 다녔는지. 그러니까 네가 어느 부모 밑에서 어느 지역에서 살았는가. 어떤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을 한. 그러니까 부모가 어느 정도의 재력을 갖고 있는가를 판단을 하는 그런 그렇죠. 기준인 거죠. 교육 자본을 어떻게 가지고 성장을 했는지. 결국엔 모든 게 대물림되는 그런 거네요. 그렇죠. 예. 또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예전에는 부모가 뭐 하시니를 물어봤는데 요즘에는 할아버지가 뭐 하시니. 네, 그것도 물어본다고 그러더라고요. 너 할아버지는 뭐 다 물어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는 거는 사실은 할아버지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그렇게 대물림을 한번 확인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좀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근데 그럼 어디로 가실 계획이신가요? 사실 뭐 저는 약간 동남아 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쪽을 좀 희망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동남아면은 어디? 싱가포르나 싱가포르. 모든 사람들이 희망하는 싱가포르. 보통 외국계 들어오시는 분들이 뭐 싱가포르를 많이 가실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결국 탈조선이 최종 목표신 거네요. 네,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빨리 탈출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나이 먹으면 진짜 가지도 못해요. 왜 그걸 가세요. 나랑님 가세요. 아니 무진 나랑님 그러지 마세요. 이게 물론 이제 좀 더 나은 삶을 찾아서 나가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남아서 싸우는 사람도 필요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네, 저는 이민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네. 죄송합니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저는 가끔 생각을 해봐요. 한국이 아니라 다른 데서 살면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사실은 제가 어딘가에 나가서 한 달 반 이상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이상의 그림이 그려지진 않더라고요. 진경 대표님 나가시면 안 돼요. 왜요? 한국을 지키셔야죠. 네, 제가 마징가제트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구직 활동을 지금 취업 성공 패키지로 하신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취업할 때 뭐 빼버리는 기업들이 있나요? 빼버리는 기업 기준?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자플래닛이나 그런 조사 리서치가 나와 있는 경우에 뭐 별점이 몇 이하다 그러면 이제 제외를 해버리는 편이고요. 또 이력서를 실제로 봤을 때 뭐 과한 신상을 요구하거나 좀 이거는 부당하다라고 싶으면 이게 지원을 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근데 이렇게 나름의 신념을 좀 고수해서 하고 있긴 한데 그 인문계 여자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좀 타협을 해야 하나 조금 고민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이렇게 쳐버리게 되기 때문이에요. 갈 데가 없어지는군요. 그렇죠. 네. 이력서에 이런 키 몸무게, 뭐 부모님 직업, 종교 뭐 이런 것들 다 물어보는데 또 면접에서도 또 이상한 소리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 두 분께 여쭤보기 전에 우리 이중삼중님 뭐 경험 좀 있으시지 않으세요? 네, 제가 이제 결혼해서 지역이 달라졌기 때문에 뭐 애 낳고 나서 구직 활동을 할 때 너무 이제 당황스러웠던 거는 그런 거 면접 보는 데마다 둘째 계획이 있냐를 물어보는 거죠. 둘째 계획이 있냐. 그다음에 그 뭐지? 남편이 소득이 정기적이냐.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취준 패밀리 두 분이 있지만 그 결혼 전에는 결혼할 거냐 이런 거만 묻잖아요. 근데 아무도 저한테 이혼할 거냐 이런 건 묻지 않는 거예요. 이혼 계획은 있으시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성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뭐 떨어뜨리거나 붙이거나 할 때 회사가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할 질문들만 던진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의 어떤 직무 적성 이런 걸 고려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에 얼마나 헌신적으로 너의 사생활을 포기하고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지금 너의 조건을 알겠어. 근데 앞으로 우리 회사에 너가 덜 헌신하게 할 어떤 조건, 둘째라든지 이런 게 있느냐를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이거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질문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갈아 마셔야죠, 그런 사람들. 네네. 저도 이제 면접하니까 이제 생각이 난 건데 이번에 외국에 손님이 오셨는데 그분들 이제 프랑스에서 오신 손님들이에요. 근데 그분들 여성분이고 이제 직업을 갖고 계신 분인데 그분들이 면접을 볼 때 프랑스는 이제 뭐 아이 계획이 있냐, 결혼 계획이 있냐를 묻는 게 이제 불법이래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정책을 알고 되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이렇게 삥삥 둘러서 물어보는 거죠. 저는 딸 있는데 혹시 당신 딸은 어디 유치원 다녀요? 이런 식으로 자녀를 파악한대요. 책이 있어도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 보고 소름이 싹 돋는 거예요. 네. 사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건 불법이에요. 아 정말요?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뭐냐. 고용평등. 남녀고용평등법. 남녀고용평등법. 7조 2항. 거기서 미혼 조건과 같은 어떤 그런 그 불필요한 질문들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있는데 법은 있으나 공공연에서 네, 현실은 그게 따라가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법이 되게 앞서 나가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근데 사실은 이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제 사실은 그거를 뭔가 문제를 제기를 하면은 되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냥 묻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그럴 수밖에 또 없는 상황들이 있고 그런데 그리고 그렇게 따지다가 보면 블랙리스트에 어느 순간 올라 있을지도 몰라요. 취업이 되기도 전부터 그러지 않을까요? 무서워요. 그렇죠. 서로 이렇게 어차피 같은 업계니까 말이 이렇게 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뭔가 불이익을 당해도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거죠. 그래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아까 프랑스 얘기는 약간 충격적이네요. 아, 네. 예. 저도 이제 사실 약간 판타지를 갖고 있었어요. 그날은 복지도 좋고 뭐 노동 환경도 좋다고 하니까 그냥 무조건적으로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고요. 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아이가 계신 분인데 하시는 말씀이 자기 친구들 중에 이렇게 여자고 이제 아이를 갖고 있는 여자들이 그런데요. 자신은 직업은 있는데 커리어는 없다고. 이게 어디서나 정말 그렇다는 말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전 세계적인 음모래니까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자들을 항상 이제 가장 밑바닥에 깔아놓고 싶어하는 우리 사회 구조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횡행하는 거죠. 그러고서 이제 밑바닥으로 눌러 밟아가지고 못 올라오게. 다시 한번 음모를 확인하는 순간. 씁쓸합니다. 네. 뭐. 어쨌든 근데 두 분 이야기들 지금 재밌게 하고 있어요. 재밌게 하고 있는데 일단 잠시 쉬었다가 저희가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취준패미 특집 1편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2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다 들어주셔야 돼요. 또 만나요. 팟캐스트 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3는 2017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후원 사업으로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제작합니다.